열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방법은 해열제를 최대 용량, 최대 횟수로 복용하고 다른 성분의 해열제까지 교차 복용 혹은 동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이 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이 날 때 열 내리는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열이 나면 일단 해열제를 복용해보고 정상 체온이 되지 않으면 해열제를 추가로 여러 번 복용하거나 2가지 이상 해열제를 교차로 복용하는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코로나나 독감에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열만 조금 나고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열이 나거나 몸살 또는 심한 통증으로 고생해 보신 적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열 대처법들은 신뢰도 높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내용들인데요. 발열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인도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발열 관리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열 관리법을 알게 되면 앞으로 열 날 때 큰 걱정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열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방법은 해열제를 최대 용량, 최대 횟수로 복용하고 다른 성분의 해열제까지 교차 복용 혹은 동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이 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에는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해열제는 이곳의 작용이 직접적으로 열을 낮춥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게 되면 열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열제 교차 복용이 열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열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 복용은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열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바로 열과 더불어 두통이나 오한, 몸살 같은 몸이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만 해열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왜 별다른 증상 없이 열만 있을 때는 해열제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발열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상 체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은 그 자체로 병이 아니라 몸 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운동을 할 때, 또는 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도 열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질병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겪는 발열 증상의 대부분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감염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병균에 대항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정상 체온에서 가장 증식을 잘하는데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증식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병균과 싸우기 위한 체내 백혈구도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혈액 중에 있던 백혈구의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감염된 부위로의 수분이나 영양분 공급이 용이해지고 면역세포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돼서 신체 회복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즉,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해열제로 억지로 열을 끌어내리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방해받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인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상도 없는데 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이는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무서워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므로 사실 좋은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혹시나 고열로 인해 뇌손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기준은 체온 42도 이상부터입니다. 하지만 뇌 체온 조절 중추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정도 고열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41도 미만의 열로 인한 뇌 손상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열 난다고 절대 겁먹지 마세요. 열이 날 때는 체온계로 열을 자주 재면서 다른 증상도 함께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발열 이외에 다른 증상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자주 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두통이나 몸살, 식욕부진 등의 감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이때는 해열제를 복용법대로 복용하면 됩니다. 만약 해열제로도 증상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질병 억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때는 약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열이 나는 경우에는 꼭 병원 진료를 보도록 하세요. 심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가이드라인에서도 몇 도 이상부터 해열제 복용을 시작하라 이런 기준점은 따로 없었는데요. 컨디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해열제 복용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9도 이상에서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38.5도나 39도를 넘으면 해열제를 먹이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열이 39도를 넘어가더라도 몸이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해열 목적으로 해열제 교차 복용 및 병용 투여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한 몸살과 같은 증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는 교차 및 병용 투여가 가능합니다. 예상과 달리 해열제는 열성경련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열성경련은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열성경련은 만 6세 이후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열성경련으로 인한 뇌손상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열이 날 때 옷을 다 벗기거나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많이 껴입어서도 안 됩니다. 열 발산도 적절히 되면서 또 피부 표면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두께의 옷을 한 벌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은 사실 저도 최근에 아이가 열났을 때 했던 행동인데 다수의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끙끙대지 않고 편히 잘 자고 있다면 억지로 깨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해열제를 복용시키도록 하세요. 여러 연구에서 해열제 복용은 항체 생성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만 해열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백신 맞고 해열제 바로 복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열이 날 때 어떻게 열을 관리해야 하는지, 언제 해열제를 복용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